마켓 비하인드는 IM증권 이영훈 이사 모시고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좀 부정적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사실 자꾸 이제 맞아 들어가서 이걸 좋다고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게 좀 좋지 않은 얘기들인데 일단 탄핵안은 좀 통과가 안 됐고, 그다음에 사실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매주 탄핵안을 상정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죠. 이 탄핵 정국에 들어왔는데 시나리오별 어떤 시장 상황, 이사님이 좀 생각하시는 부분들 좀 말씀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거는 이제 탄핵안이 통과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근데 이게 돌발적으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 시장이 그거를 다 반영했겠느냐 하는 부분을 그렇죠. 생각해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이거 자꾸 별로 좋지 않은 과거사지만은 또 과거 탄핵 어떤 사례를 들춰봤을 때,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때는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는 좀 공감대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게 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돌발적인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예.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제일 우려스러운 상황인데다가 연기금에서 이제 방어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렸었지만은 지금 그 외국인들이 이번 주 그 동시 만기 그 포지션 자체가 어느 정도 좀 하방을 좀 지탱해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랬죠. 금요일 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금요일 거가 그러니까 저 목요일 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방이 2,450 정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금요일 게 업데이트가 된 어저께자로 보면은 2,300대 중반까지 그렇죠. 내려와 있습니다. 더 떨어졌죠. 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하방에 대한, 그러니까 외국인 포지션 상의 하방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좀 아래로 좀 열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저께 제가 장 끝나기 직전에 이제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또 선물을 계속 팔고 있었는데 종가에 또 다 되돌려놨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이제 막판에 걸어놨던 게 들어왔던 건지 아니면 막판에 밀리니까 거기다 받친 건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옵션 만기 때까지는 자기들도 그 손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지수를 좀 관리를 하는 그런 느낌. 근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전체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특정 종목,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는 종목들을 갖다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덜 팔든지 해서 연기금들이 사들어오는 걸 이용을 해서 지수를 좀 관리하는 느낌이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물론 오후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만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났었고, 그랬죠. 그다음에 또 하이닉스가 또 플러스 났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또 현대모비스가 또 플러스가 좀 한 6, 7천 원 정도 났었던 것 같은데, 그런 쪽이 났었고, 또 현대중공업도 플러스 났었다가 막판에 보합권 근처에서 끝난 것 같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특정 몇 개 종목을 가지고 좀 지수의 어떤 하방 리스크를 제어하는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지수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중심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사가지고 빠진다 하더라도 이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덜한 종목들, 대형 주가들에서도 그런 것들만 이제 픽해가지고 좀 그러는 느낌. 요게 아마도 이제 목요일까지는 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 변수가 있습니다. 탄핵이 갑자기 전격적으로 되지 말란 법은 없어요. 왜 개념 상장한다고 했으니까. 뭐 어쨌든 지금 또 계속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여당과 관련돼 가지고 뉴스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여당 내 소장파들 움직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 압력,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 쪽의 반응,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압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 시점이 증시의 어떤 단기적인 바닥선, 일단 저점선은 어쩌면 그 시점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된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제적으로 막 공격적으로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건 여전한 거고, 다만 이제 향후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그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은 환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계속해가지고 환 시장이 어저께도 지금 사실 당국 개입이 아침 장 개장하고 나서부터 좀 진행이 됐었는데도 그걸 막지를 못하고 바로 1,440원 근처까지 올랐다가 막판에 개입이 들어오면서 조금 밀려서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 환 시장이 안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반등이 나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가까운 게 지금 박근혜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그때 탄핵 정국이 한 번씩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때를 좀 되돌아보면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게 또 해석은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사님이 또 생각하시는 건 당시와 지금의 비교는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경제 여건 자체가 많이 불리하고요. 일단 그때보다. 네, 일단 그때는 글로벌 경제가 같이 움직이는 사이클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미국만 강하고 나머지는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반도체 경기 자체도 그 당시에는 바닥선 근처에서 예.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도체 경기가 돌아서면서 우리한테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단기 고점에서 꺾이는 타이밍에서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때보다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 그건 당연히 삼성전자가 AI 쪽 영역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돌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맞은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녹아져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해외 투자가 별로 없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맞아요.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자금들 이런 식으로 계속 되게 될 경우에는 결국 안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부 수급 자체가 이전보다 못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 나오기 전이나 아니면은 이제 물론 문제가 먼저 풀려야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전보다는 좀 탄력이 많이 둔해지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그 노무현 탄핵 정국 때, 박근혜 탄핵 정국 때 그 그래프가 나온 걸 잠깐 화면에 좀 띄웠었는데 보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잡히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확실히 좀 반등하는 모습이 저렇게 시기별로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셨던 현재 경기 상황, 특히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하는 경기 상황, 그다음에 내부 수급 문제, 해외 투자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트럼프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좀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분명히 그때처럼의 어떤 반등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결국은 경제의 펀더멘탈까지 좀 훼손할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됐을 경우에 들어서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조율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많죠. 접점을 좀 찾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손을 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것도 또 다른 불확실성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자리한다고 보면은 단기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게 제거가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서 그 시점 전후에서 저점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돌아서는 속도 자체가 아주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흔한 말로 뭐 지난번에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도 사실은 굉장히 가파르게 V자 반등을 했었는데 그런 거를 지금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만큼 우리 내부적인 수급 문제, 투자 심리 문제가 상당히 좀 냉각돼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건데 정부에서는 지금 어쨌든 이 상황을 뭐 막아보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창용 총재도 기자간담회도 갖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뭔가 얘기들을 자꾸 좀 꺼내놓고 있긴 한데 결국 이제 뭐 F4죠. F4가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매일 만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 소위 말하는 증안 펀드 같은 이런 뭐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정부 차원에서 역할이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급이 가장 큰 문제니까요. 네, 당장에는 사실 지금 방어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당장 외환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죠. 방어를 안 했을 때 이대로 뚫려버리게 될 경우에는 진짜로 그 외국인들 이탈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어는 해야 된다는 논리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지원을 통해 가지고 증시 부양이 됐든 증시 방어가 됐든 뭘 한다는 것도 명분은 분명히 있지만은 결국에 가가지고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해가지고 발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증시를 방어하고 막아준다는 것 자체는 결국 원화의 가치를 또 떨어뜨리는 또 다른 거죠. 요인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외환의 어떤 그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연기금을 동원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외환 보유고를 깨가지고 지금 한다고 하는 것 자체 이거 역시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그게 방어적인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은 그게 마치 그 모범 답안인 것처럼 지금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결국에 가가지고는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그런 게 가장 우선이라는 점을 갖다가 모두가 좀 고민을 해주시고 특히 정치권에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정치권 말씀을 하셔서 뭐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쪽이 아까 소장파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일단은 뭐 이번 그 2차로 이제 탄핵 표결이 들어갈 경우에는 일단 투표는 참석하겠다는 식의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같은 경우 사실상 아예 그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상태에서 이제 그 진행이 됐던 거. 그래서 아예
표결이 성립이 안 됐던 거였고, 근데 이제 2차 탄핵안 상정 때부터는 일단 표결에 참여하겠다라는 건데, 결국 이제 여기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탄핵안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사실 좀 정치적인 문제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또 시장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들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어떤 악재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지금 사실 국정 공백 상태에 준한 상황 아니냐라고 그러니까요.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 자체는 사실은 이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제 자체가 미국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어떤 이익을 챙겨줘야 되고, 그다음에 찾아야 되는 어떤 주체가 되는 정부의 역할이 없다라는 점도 또 그렇죠.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뭐 최근에도 보시면은 그 얼마 전에 방한했었던 키르기즈스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국내 왔다가 결국 가가지고 헬기 구입을 뭐 스웨덴 쪽으로 돌린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도 있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결국에 가가지고 또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K컬처 해가지고 그동안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또 사실 전 세계에 또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다 노출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사실 그쪽 산업에도 결국 네. 이미지를 먹고 사는 산업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줄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을까? 오히려 훨씬 맞는 영향을 많이 주지 말씀입니다.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산업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게 결국은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이니까. 이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최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맞는 합니다. 말씀입니다. 조금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세밀하게 좀 들어가 보면, 지금 보면은 뭐 앞서 저도 뉴스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정치 테마주는 아주 그냥 뭐 엄청나고, 반면에 이제 밸류업 지수라든가 또는 이제 뭐 대왕고래라든가 또는 뭐 방산, 원전, 흔한 말로 이제 정책 관련주들은 좀 굉장히 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단기적인 어떤 뭐 악재에 따른 영향으로 봐야 되는 거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뭐 이게 사실은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는 건 아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사님 생각 좀 듣고 싶네요. 일단 밸류업과 관련돼 가지고는 좀 시장이 혼돈을 했거나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잘못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잘못 제시된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아, 그래요? 밸류업은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끌어서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그 기업에서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섰던 거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부가 나서서 움직이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입김이나 영향력이 큰 쪽이 먼저 나서가지고 우리가 밸류업을 하겠다라고 나섰던 거 외에 여타 기업들에서는 마지못해서 신임만 그쵸. 하는 정도가 대부분이었었고, 맞습니다. 예. 실제로 보면 밸류업에 대해서 진심인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그 가운데서 그나마 밸류업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CEO 인베스터 데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향후 주주 환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기업이나 그룹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오히려 주가가 빠졌을 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네네네네.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일단 말씀드리면, 저는 금융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나라는 저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당장 어저께 금감원장께서 그 각 시중은행 외환 네, 모았죠. 예. 관리, 지금 외환 유동성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하라는 식의 예. 어떤 말씀도 하셨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배당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그거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게 옳으냐. 또 하나는 배당으로 한다 하더라도 배당 전체 주주의 70%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배당을 늘리면 늘수록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이 밖으로 나간다라는 외화 점도 유출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 맞는 그게 말씀입니다. 뭐 옳다 틀리다를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오히려 저는 그거를 갖다 일정 부분은 사실 예대마진에 의해서 수익이 크게 난 거라고 그러면 대부분 그렇죠. 네. 일정 부분은 사실은 세제원으로서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네. 밸류업에 가장 진심인 데가 금융이라는 거죠. 맞아요. 지금 문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참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어떤 진이라고 그럴까, 정부에서 하고자 했던 것이 약간 왜곡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업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 진행되는 거는 진정으로 밸류업을 하겠다는 데는 아직은 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다음에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결국 배당을 많이 하고 해봤자 그게 해외로 대부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돈은 예대마진 통해서 국내에서
이를테면 대출 이자 높이고 뭐 예금 이자 덜 주고 해서 벌어서 낸 돈으로 결국은 우리 안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간다는 측면에서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도 시작은 굉장히 이제 그 도쿄증권거래소나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금융당국 주도적으로 하고 뭐 압박도 있었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은 그런 진정성 차원이 조금 더 확산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위 말해서 기업들이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이를테면 피할 수 있는 우회로가 많아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강제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밸류업을 그동안 몰라서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면서도 외면했었거나 또 기업의 사정을 내세우거나 투자를 내세워서 들였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사실 투자를 통해 가지고 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논리를 보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ROE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ROE는 계속 떨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투자를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주주들한테 희생을 강요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다시 되돌리는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밸류업을 갖다가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라고 하는 게 원래는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그동안 제대로 진척이 없었다라고 그러면 일정 부분 강제 규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기업 스스로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평가가 우리 증시 내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약간 강제화, 이를테면 좀 어쨌든 좀 밀어붙여야 되는 게 필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이사님 생각에서는 이거는 확실하게 좀 정부에서 좀 밀어붙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밸류업을 하는데 주주 환원을 갖다 등한히 하는 이유는 대주주 분들, 그러니까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실질 오너 쪽 분들 같은 경우는 대개 이사가 됐든 등기 이사가 됐든 그 자리를 한 군데를 차지해서 거기서 연봉을 받습니다. 네. 근데 그 연봉 금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높죠.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배당의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배당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수입이 충분히 나오니까 회사에서.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연봉을 갖다가 뭐 이건 좀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냐 틀리냐 이제 그런 문제는 발생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 점검을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도한 임금 연봉을 네네. 주는 거.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배당 재원으로 놓지 않고 계속해 가지고 회사에 뭐 일정 부분 금액을 계속 쌓아놓기만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게 네. 이제 유보를 투자를 하는 많이 것도 하는, 아닌데 예.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통해 가지고 기업을 키운다라는 논리라면 또 다른 얘기지만 그걸 계속 좀 쌓아놔 가지고 유보율이 몇천 % 된다 이런 맞아요. 거는 자랑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그 회사가 나중에 자산 가치가 높게 그래서 PBR이 낮은 저평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근거로 또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그건 주주환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거죠. 된 거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사실은요. 보면.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일정 부분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좀 가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요 얘기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책 관련주, 정책 수혜주 뭐 이렇게 얘기를 보통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되게 좋지 않습니다. 앞서 밸류업주 얘기도 하셨지만 밸류업주 외에도 대왕고래도 그렇고 원전주도 그렇고 심지어 방산주 얘기까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라든가 또 접근은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내내 좋았었는데 네, 제가 이제 방산도 좀 과열 시그널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랬었죠.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다 조정을 받는 타이밍에서 우리만 유독 강했었던 거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다. 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게 많이 커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장에 트럼프 이제 당선자가 나토 탈퇴 검토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종전과 관련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이제 구체화되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사실 이제 미국 우선주의가 되다 보니까 과연 이제 미국 우선주의로 넘어갔을 경우에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이전처럼 이제 호황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좀 의구심 같은 것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방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부 간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 정부가 상대 파트너하고 이제 협상을 하거나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방산뿐만 아니라 원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커지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추세로 봤을 때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전에 우리는 이전 정부에서는 원전을 차단을 했었잖아요. 거의 폐기하는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글로벌 상황 자체가 전력난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원전을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보자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마냥 그것만을 고집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전력난이라든지 또는 전력 수요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글로벌 수요가 있다 그러면 원전 쪽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는 국익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설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야를 넘어서 국익을 우선한 정책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섹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원전이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특히 지금 현재는 원전에 대한 노이즈가 더 심할 것 같긴 하지만 방산 주가 지금 빠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방산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생각이고요. 방산주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죠. 지금 이제 외신이라든지 제가 이제 그때도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폴란드 말씀 계속 드리면서 이번에 계약 안 될 것 같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2차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계속해서 된다로 밀어붙여가지고 주가는 목표 주가 계속 올라가고 맞아요. 주가 움직였었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해보시면서 기회를 한번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탄핵 사태 때문에 그동안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봤던 여러 업종들에 대해서 원점에서 한번 좀 정말 트럼프 집권 이후에도 좋게 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 원점에서 좀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투자를 계속 할지 말지 또는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 줄일지 말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어떻게 보면 시기가 이런 때일수록 될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어려운 질문인데 마지막은 항상 전망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뭐 언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탄핵이 갑자기 될 수 있다, 통과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전망을 하기 쉽지는 않은데 한 걸음 떨어져서 이 시장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랫동안 이제 투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 오신 분 입장에서 요즘 같은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좀 나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한 입장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기 때문에 저는 제 고객님들 지금 제가 직접 컨트롤이 가능한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사실은 기회를 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주식을 가지고 물려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갖고 계신 걸 갖다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검토해 보시고요. 이 주식이 나중에 향후 어떤 상황이 안정이 되면서 돌아설 때 이게 올라가는 순서에 있어 가지고 빠를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가장 뒤에 갈 것이냐 중간에 갈 거냐를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어차피 다 같이 빠진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주식보다 더 빠르게 회복이 가능한 그 섹터나 종목이 뭔가를 공부해 보시면서 교체 매매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주식이 올라갈 때보다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오히려 그 교체 매매나 대안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야 되는 걸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그전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얻어맞았을 때는 저는 항상 그래서 반토막이 나더라도 그 주식을 갖다 그냥 가지고 가자가 아니라 여기서 회복을 할 때 가장 회복력이 빠른 그런 쪽을 찾아가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사실 철저하게 금융시장 입장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지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뭐 탄핵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사실 그 부분은 좀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충분히 뭐 생각이 좀 되는데 그런 말씀 나온 게 아주 짧게 회복력이 좀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 섹터 정도만 잠깐 한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끝내죠.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현재로 봤을 땐 조선주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굳이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큰 주식 하나를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조선주 AI 소프트웨어 관련 중에서 좀 대형주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아마 종목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걸리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